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EBS 초대석,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고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모든 정부 기구가 지금 새롭게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또 가장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포부 말씀 듣기 위해 박은정 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되신 지 이제 한 6개월? 이제 한 5개월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십니까? 한숨부터 쉬시네. 이 생각보다는 정부 부처의 한 기관장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고되고 네. 아주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 정부 안에서의 조정의 역할도 있고 많은 행사에도 나가야 하고 또 이렇게 정부의 활동도 이렇게 홍보도 해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아주 보람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한 10년? 2008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예, 원래 몇 개 정부 부처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죠? 제가 한지붕 세 가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청렴위원회,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기관이 합쳐서 2008년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패 방지 기능하고 그렇죠. 국민고충 처리, 그다음에 행정심판, 예. 그 모든 것을 통한 권익 개선,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저희 부서의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부패 방지가 국민 권익과 왜 관련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공무원들이 부패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것 때문이죠. 물론입니다. 예, 공무원 예. 근데 이제 부패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정 선생님께 또 이제 우선 공무원 부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부패 개념은 그렇게 좁은 의미의 공직사회 부패만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그렇죠. 이런 모든 이익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부패 행위로 취급되고 특히 이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이것의 연결고리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정청탁금지법, 그걸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그렇습니다. 법안을 내놔서 우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김영란 법 일명 이제 부패 방지 법 덕분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도 좀 높아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시행된 지 1년이 되었고 이 법 그렇죠. 자체는 사실은 지난 5년간에 걸쳐서 긴 노력과 또 논란 끝에 만들어졌고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이 1년 반여 동안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최근에 다양하게 1년을 평가하는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법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청렴하고 맑은 사회로 가는데 이 법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각 분야에서 지금 설문이 나오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한 1년 시행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가 뭐 달라지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착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법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그 공직자가 그렇죠. 그 대상입니다. 네, 적용의 네.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이 법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인 분들만이 아니라 그 일반 분들도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 거리를 던져준 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아마도 이 법이 우리 사회 그동안에 만연했던 어떤 과도한 접대 문화, 음식이나 선물에 있어서도 경조사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느끼고 있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 법이 사회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허례 허식 같은 걸 좀 줄이는 그런 예.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뭐 접대 이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최근에 공직자들이 민간한테 청탁하는 거는 이 법에 예. 의해서 지금 처벌이 안 되죠.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좀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은 민간이 공직자에 대해서 청탁하는 거. 예. 유형을 이제 14가지로 만들어서 그것은 거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예. 요 최근에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가까이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와 연관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의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법의 보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게다가 채용 비리를 신고해라. 예. 통합신고센터도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권익위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권익위에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네네. 것이 있습니다. 이 국민신문고는 물론 권익위가 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 종합 포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안에 이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또 국민신문고 이외 권익위에서는 국민콜 110이라고 해서 예. 정부 종합 민원 안내 상담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30만 건, 그다음에 이 110 국민콜을 통해서 270만 건의 말하자면 국민의 목소리, 예. 500만 건이 예. 들어오고 있죠. 정말 소중한 데이터인 셈인데 이것을 이제 행정관청이 전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이나 네.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국민신문고 예.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그래, 자세하게 여쭤보고 예. 아까 채용 비리 신고 말이죠. 예. 문재인 정부가 이 강원랜드 비리 같은 게 터지고 나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약속을 했고 예. 그리고 이런 신고도 연말까지 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까 신고가? 지금 제가 이제 11월 1일부터 신고센터를 열었는데 하루 평균 10건 전후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이 건에 이제 중대성을 감안해서 전담 조사관을 담당관을 배치를 해서 그 내용을 1차 조사를 해서 조사, 수사, 감독, 이제 감사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은 각각 해당 곳으로 이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되는 초기부터 또 하나 논란이 있었던 게 법안 초안 속에는 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 부패방지법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을 저는 아주 아쉽게 생각하며 제 임기 적어도 초반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입법화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물론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제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죠. 규제하고 그다음에 예. 또 일정 액수 금품 이상만. 수수가 없는 부정청탁도 또 이제 처벌하고. 규제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공정한 여건에서 업무 수행을 하도록 돕는 네. 법인데, 그러나 그 조건만으로는 어떤 부정부패를 막는 필요 조건은 갖춰져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럼으로써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확보되어야 비로소 이제 법은 완성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의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이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거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들이 자신의 어떤 공적인 업무 수행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런 예를 상황을 들어서 피할 수 있게 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원을 자기 하고 가족이. 있는데 아들이 예. 공직자인데 예. 건설 관련된 무슨 업무를 맡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수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가족의 혹은 친척 혹은 가까운 지인의 일부 지인이 한다거나 이런 문제.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그 부분이 빠져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규제 대상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좁은 의미의 공직자, 알겠습니다. 공무원 이렇게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조항이 빠지게 된 것도 너무 대상이 포괄적이다 이런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김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 입법도 방법이다. 예.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가 민간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는 거를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 이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이제 앞으로 개정을 해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정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이제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법안에서도 어떤 시급히 이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 있겠고, 그러나 보완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저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해충돌 방지는 별도 입법도 방법이다. 아무튼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할 대목이 김영란법에도 있는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지금 권익위가 갖고 있는 계획이 공익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그렇습니다. 또 부정된 돈을 환수하는 법.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법은 공익신고자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몇 차례에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익신고자가 자기 자신도 가담한 그런 공익침해 행위에 자신도 가담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공익 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분에게는 의무적인 책임 감면을 도입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른바 양심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봐준다. 이런 거죠. 그분이 설사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또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익신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 승진에서 누락이 되거나 심지어 해임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이익 처분을 시정하게 하도록 하는 조처.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공익신고자가 어떤 위협하에 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경찰에 의뢰해서 신변을 보호하는 조처 이런 것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익위원회 저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공익신고자의 날 이런 것들도 제정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공익신고 기금도 조성을 하고, 예. 지금 사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날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격려도 하고. 예. 참여연대 같은 데서는 국민성금 모아서 지원해 주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정신 잘 하시는군요. 예. 그런 건 오히려 사실 참 그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반부패 정책을 위한 그 민관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민간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환수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으로 부정하게 축제된 재산 전체를 뺏자, 돌려받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공재정이 나가는 그런 법률이 한 8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 출연금이라든가 연구개발비, 뭐 보조금, 각종 그 복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허위에 그 청구를 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것을 환수하는 조항이 제대로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800여 개의 법률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환수하거나 더 나아가서 징벌적인 환수를 해야 하지 징벌적으로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런데 800여 개의 법률 중에서 그 몇 년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징벌적인 환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은 16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의위에서는 이 부정환수법의 제정으로 정말 참 뭐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없애고 재정 누수를 막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도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청탁 금지 그리고 공익 신고하는 사람은 더 보호해주고 부정하게 돈 빼돌리거나 한 것은 징벌적으로 더 환수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진다 이걸 텐데 그렇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기고 있는 그 순위에서는 우리가 지금 최근 성적이 안 좋죠? 예, 그 이른바 CPI라고 하는 거 부패 인식지수라고 하는 거. 예, 그게 한 지난 10년 이래 이렇게 하락 내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예컨대 OECD 평균이 한 68.5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한 15점 뒤진 점수이죠. 많이 뒤쳐져 있네요. 그런 셈입니다. 우리의 어떤 국력이라고 할까 경제 어떤 규모에 비하면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겸허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반성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반부패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흥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패에 대한 인식하고 부패 경험 사이에 이 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당신은 부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면 3%입니다. 캐나다도 이제 부패 경험이 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패 점수는 53점인가 그렇고 캐나다는 83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점수가 서울수록 좋은 거죠. 캐나다는 9위고 우리는 뭐 50몇 위인 거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경험치는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각도로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권력형 부패라든가 이른바 대형 거대한 부패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 어떤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확 낮추는 셈이죠. 우리 사회는 온통 썩었어.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거리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이건 뭐 어떤 학자가 한 이야기기도 한데
사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소송을 해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런 쪽에서 한두 건이 예를 들어서 뭐 현직 부장판사가 그 뭐 어떤 그 뇌물을 받았다거나 뭐 향응을 어떤 받았다. 예, 그 검사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그 급속하게 이제 그 어떤 그 부패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국민들의 그 정치적인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네, 네, 어떤 네. 그 국민 참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미비한 경우에도 역시 그런 어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 어떤 부정, 불신. 부패 인식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이 CPI에 우리가 뭐 목을 매달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CPI 어떤 지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다양하게 어떤 반부패 정책 또 예.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가 방금 말씀하신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 사이의 어떤 거리, 괴리 예, 이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캐나다 아까 예로 드셨는데 그런 나라들보다 여전히 우리가 좀 관주도의 문화 그렇죠. 그리고 예. 관의 결정권이 많은 만큼 관을 향한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예. 많은 나라. 이건 여전히 사실인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 정부 임기는 2022년까지는 지금 50몇 등 하고 있는데 22권으로 끌어올리겠다. 가능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9월에 대통령 주재의 제1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인식 지수가 높았던 때가 30대 30이 후반부였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이제 30몇 등 하다가 지금 50몇 등으로 떨어졌는데 예. 20몇 등까지 가자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과도한 목표라고도 보이는데 그러나 새 정부가 그만큼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면 그 목표치의 근사치 정도는 네. 다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